서양문학 서사시 시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캔터빌리 이야기. 캔터빌리 이야기도 장편 서사시고 서사적, 풍자적, 사실주의적,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풍자적 어조이고 반어적 어조입니다. 제재는 탁발성이고 주제는 교회의 타락과 종교의 세속화 경향을 풍자하고 있고 부조리에 대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초서가 되겠습니다. 1442년에서 1400년까지 영국의 시인이고 런던에서 출생했으면서 근대 영시의 창시자로서 습작 시절에는 당시 군종에서 유행했던 프랑스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경력에서 얻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넓이와 깊이는 그의 후기 작품에 보이는 현실주의적인 인간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작품은 공작 부인의 책, 영예의 집 등이 있습니다. 작품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차고 장난 좋아하는 탁발성이 있었는데 동냥하며 수도하던 승려를 말합니다. 한지 탁발성이었던 매우 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풍자적이고 반응법적인 표현입니다. 4개의 교단을 다 뒤져봐도 그처럼 휘롱 잘하고 언변 좋은 중은 한 사람도 없었다. 데리고 살다가 실직나면 제 돈을 내서 시집 보내주곤 한 여자 수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수도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호색함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스님은 그의 교단의 큰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 구역의 지주며 유지들 그리고 마을에 이렇다 하는 부인들하고는 이를 데 없이 친숙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 까닭은 본당 신부보다 더 큰 고해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제 말로는 자기가 그의 교단에서 면허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작가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 소설에서는 편집자적인 논평에 해당됩니다. 고해를 들어주는 모습은 인자하기 이를 데 없고 죄장 소멸을 선언하는 데는 천진난만했다. 좋은 보수와 선물이 있을 법한 자리에서는 제사함의 도구, 그가 명하는 보석은 얼마든지 경미한 것이 될 수 있었다. 돈만 내면 죄를 사해줌. 보석. 가난한 교단의 금품을 시사한다는 것은 재진 교인으로서 깊은 참회의 정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중이 희사를 받기만 하면 그대가 과연 그대의 죄를 뉘우침을 내가 알고 있노라 하는 식으로 선언을 하게 마련이다. 본문을 망각한 탁발성의 악행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굳이 굳을 대로 굳어서 종교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뉘우침의 마음이 쓰리고 아파도 좀처럼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 울고불고 하거나 억지 기도를 올리는 대신에 가난한 탁발성에게 동전 몇 번 던져주면 만사형통이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광범위한 평신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임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어깨까지 덮은 그의 두건 끝에는 언제나 칼과 핀을 차고 다니면서 예쁜 여자에게 하나씩 나눠주곤 했다. 목소리가 또한 일색이어서 노래를 잘하고 현악기를 잘 듣고 민요나 작가를 부른 데는 남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목덜미는 백합처럼 새하얗지만 힘은 실은꽃 못지않은 장사였다. 탁발성이 환심을 끄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는 마을마다 모르는 술집이 없고 주막집 주인과 작부를 문둥병 환자나 거지들보다 더 가까이 했다.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의 높은 지위로 보아서 반어법적 표현이죠. 병든 문둥병 환자나 거지들과 사귄다는 것과 가난뱅이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점잖지 못하고 이득도 없는 일이며 돈 많은 유지들이나 요식업자들과 친해서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리새약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탁발성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한눈에 볼 것 같으면 캔터빌리 이야기에서 24인의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서민생활과 사생활과 가정생활이 있는데 서민생활은 장원청지기를 했고 기사를 했고 요리사를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바스의 여장부였고 대학생, 상인, 탁발성, 수수께끼
기자 지주를 했습니다. 사생활은 선장과 수녀 원장과 수도승 기사 이런 내용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에 캔터베리 이야기는 남부 영국의 성지인 캔터베리 대성당을 참배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계층의 순례자 29명이 런던 템스 강변의 한 여관에서 요관 주인의 제의로 번갈아 이야기를 하는 형식의 장편 서사시입니다. 이 작품은 17,000행이 넘는 대작으로 후기 중세 영어인 런던 방언으로 쓰여졌으며 당시 영국의 풍속과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 초선은 그가 읽었던 보카치오의 데카멜론을 번안해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하고 전에 오던 설화들을 각색하거나 윤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설화의 내용이라 인물의 다양성이 주는 탁월한 묘사력과 풍자 정신은 물론 언어의 음악성과 운율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시된 부분은 전체 서시 중 일부분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탁발성의 행동 등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학과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인물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전체 서시는 14세기 영문학의 악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캔터벨리 이야기의 구성상 특징은 캔터벨리 이야기는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이 각기 다른 24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 초선은 순례 여행이란 이야기의 틀을 통해 24개의 이야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묶었습니다. 우선 전체 서시에서 등장 인물들, 즉 본시에서 이야기꾼이 될 순례객들의 성격을 일일이 묘사해 둡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차례대로 전개시킵니다. 면죄부 판매자는 이러한 극단의 인물에 속합니다. 그는 캔터버리 순례를 하는 가장 활기찬 악당 중의 하나이며 면죄부를 파는 일 외에도 그는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신자들을 위협하여 그들이 반드시 현금 접시에 돈을 얹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위조 선고를 큰 돈을 위조 선골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이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캔터버리에 나타난 교회 풍자 내용은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설교나 고해와 같은 의식들은 이 일을 수행하는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들 모두에게 물질적인 이익 혹은 현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전락했습니다. 운총이나 고원이 이처럼 물화되어 판매되는 데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물질 만능의 태도와 교회의 타락에 둔감한 채 권위에 맹종하는 태도들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 초선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회의 변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기사도의 이상이 사라진 것과 함께 중세의 삶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상적 질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역사적 변화의 징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캔터벨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시편으로 넘어가서 무지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자유시이고 서정시고 낭만시입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영탄조고 제재는 무지개를 통해서 주제는 동심의 예찬과 대잔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출전은 두 권의 시집 1807년에 나온 겁니다. 작자는 워즈워드입니다. 1770년에서 1850년 영국의 시인이고 영시사에서 낭만주의 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시인으로 단순한 표현으로 자연과 인생의 내면적 교감을 읊었습니다. 작품집으로는 서정민요집, 두 권의 시집 등이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신예순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대자연과의 친교가 주는
순수하고 원천적인 기쁨이 나이가 들어도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시인은 어린이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바라노니 나의 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워지고자.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래야 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 가지. 시인 예순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워지고자. 작품은 과거 화상의 매체고 회상의 매체고 무지개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나타내주고 미래의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현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워즈워드는 영시사에서 낭만주의 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시인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그의 시집 서정민요집의 서문은 낭만주의 선언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모든 훌륭한 시는 힘찬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은 낭만주의 시와 서정의 정의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명구로 꼽힙니다. 워즈워드는 주로 소박한 전원 생활 시 체험 영역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정원 생활이 인간의 감정을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토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세계나 혹은 중류 이하의 삶 속에 조용한 명상을 통하여 그러한 세계 속에 깃든 인간의 구론적 법칙을 소박하고 끊임없는 언어로 노래하였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이러한 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는 무지개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 심정인 동심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아울러 그러한 소중한 가치가 깃들여 있는 자연에 대해 새삼 경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무지개의 핵심 시어와 작품은 이 시를 감상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는 무지개와 자연입니다. 무지개는 어린 시절 시적 화자로 하여금 설레는 마음을 품도록 한 대상입니다. 그 설렘은 순수한 동심으로 무지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동심으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경감한 마음 역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자연은 우리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정복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핵심 시에 대해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가 순수한 삶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의 유럽 전역에 걸쳐 여러 나라의 민족 정신의 각성과 때를 같이하여 발생한 문학사조입니다. 낭만주의는 질서와 논리에 대한 반항, 감성의 해방, 무한한 동경과 불안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 실수와 균형 잡힌 형식을 존중하여 정적이며 조각적이든 고전주의에 반하여 낭만주의는 정열적인 자아의 해방, 국민적, 지방적 전통의 복귀, 자연에 대한 사랑, 명상적 신비주의, 미적 회고주의, 이국 정서 등을 통하여 상상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서정시의 음악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관심을 자각시켜 상징주의와 사실주의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상 낭만주의 무지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선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화.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 낭만시이고 순수시입니다. 서정적 낭만적 성격을 띠고 있고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낭만주의 목소리의 어조입니다. 구성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수선화를 제조로 해서 자연과의 교감에서 느끼는 기쁨과 수선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 정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와 함께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서정 민요집이고 1798년에 발표되었으며 작자는 워즈워드입니다. 작품을 보겠습니다. 산골짜기 언덕 위에 하늘 위에 떠도는 구름처럼 이내 혼자서 외로운 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향 없이 떠돌다 보았노라. 한 무리 모여있는 황금수선화. 호숫가 수목이 우거진 그늘 미풍에 나부 끼며 춤을 추었소. 수선화에 대한 기억의 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기가 되겠습니다. 은하수 물가 저 멀리 호수의 비유입니다. 반짝이며 비치는 별들과 같이 수선화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굽이진 폭우의 언덕을 따라 끊임없이 줄지어 펴있는 수선화. 천만송이 꽃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었소.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승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위 물결도 춤을 추건만 반짝이는 그 물결 어찌 따르리. 물결의 아름다움과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즐거운 친구 속에서 수선화를 말합니다. 친구는 어찌 시인인들 즐겁지 않으리. 나는 하염없이 바라보았소. 그 전경의 보배로움은 생각도 않고 호수와 수선화의 아름다운 전경과 그에 대한 감흥을 전결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헛된 생각에 깊이 잠기어 내 침상 위에 외로이 누웠을 때 고독의 침묵인 마음의 눈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고독할 때면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는 홀연 번쩍이는 수선화. 그때 내 가슴은 가슴에 넘치고 마음은 황금 수선화와 함께 춤추 어서라. 시적 화자와 수선화가 완전히 영적 교감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기승전결의 수선화와 대한 화상과 영적 교감을 결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은 우연한 발견한 수선화를 발견하고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아가 도취되어서 감동을 느꼈다는 과거 사실로부터 영적 합의를 이루어서 영적 교감을 이룬다는 현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선화는 워즈워드의 초기 작품으로 호숫가의 수선화를 통해 느꼈던 아름다운 감흥을 회상하여 4연 24행의 순수 서성시입니다. 시적 화자는 지향 없이 외롭게 거닐다가 문득 발견한 한 무리 수선화로부터 위안을 느낍니다. 수선화와의 만남을 통해 안식처로서의 대자연이 주는 환희를 맛보았던 시적 화자는 세상으로 돌아와 또다시 고독감에 젖지만 아름다웠던 수선화가 안겨준 기쁨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때 시적 화자와 시 대사의 구분은 사라지고 시적 화자의 가슴은 미풍에 따라 흥겹게 춤추는 수선화와 영적 합인을 이룹니다. 이 시는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 즉 화자와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수레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화자와 수선화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2년에서 화자와 수선화는 친밀하는데 1년에서 막연하게 묘사되었던 수선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면서 긴밀한 정도를 암시해 줍니다. 3년에서는 시적 화자가 대자연과 하나가 된 희열을 직접적으로 수레합니다. 대자연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연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시인이 고독하게 자리에 누워있을 때 그 아름다운 수선화가 안겨주었던 기쁨이 재생되어 둘은 완전한 영적 교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인에게 수선화의 기억은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매개가 됩니다. 곧 이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워즈워드는 시가 정서의 표현이라고 보는 표현론적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한 감정 그 자체가 바로 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시는 강한 감정의 자연 발생적 유출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제를 다룬 시든지 보통 이상의 유기적 감성을 가진 사람이 깊이 오래 생각하지 않고서는 가치 있는 시를 쓸 수 없다. 이 같은 워즈워드의 문학관은 그의 창작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화와는 그와 같이 깊이 오래 생각한 끝에 창작된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워즈워드의 시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고 거기에서 얻은 감동을 일상 언어와 같이 자연스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수선화, 뻐꾸기, 무지개,
일하는 농부 등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쉽게 접하는 대상에서 삶의 기쁨을 발견해 감동적인 언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고향입니다. 고향, 자유시며 서정시고 애상적 회고적이며 제재는 고향을 바탕으로 해서 신이 부여한 인간적 고뇌와 수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휠덜린이 되겠습니다. 휠덜린 1770년에서 1844년 독일의 시인이고 고대 그리스의 시 고전적 형식을 도입해서 기독교와 고전이라는 두 주제를 융합하였으며 타락한 근대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히페리온,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시로는 빵과 포도주 등이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사공은 잔잔한 강호기로 기쁨에 차 돌아오네. 고음이 있어 먼 섬들로부터 그렇게 나 또한 고향에 가리 고통만큼. 상호 많은 재화를 가지고 기양하는 데 비해 화자는 고통을 짊어지고 기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화들 거두어 드리기라도 했다면 너희들 정다운 해변 한때 날 길러준 너희들 사랑의 고통을 씻어줄 것인가.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너희 너희 내 젊은 날의 숲들 내 돌아가면 다시 한번 평온을 나에게 주리라 약속하는가. 고통이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 물결의 유의를 바라다 보던 한 시원한 시냇가, 미끄러져 가는 배들을 바라다 보던 강가, 그곳에 내 곳 가리니 한때 나를 보호해준 유년 시절에 바라던 평온한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친근한 산들, 고향의 숭고하고 튼튼한 경계, 어머니의 집,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보홍, 내 곧 반겨 맞으리니 또한 너희들은 나를 에워싸 마치 붕대에 감싸듯 내 마음 낫게 하리. 고통에 치유된 화자의 바람입니다. 너희들 충실히 머무는 자들이여 그러나 내 안온이 알고 있나니 사랑의 고통 그리 쉽게 낫지 않음을. 유한한 자들이 유한하며 부르는 어떤 자장가도 나의 가슴으로부터 울리지 않으리. 천상의 불길을 우리에게 건네준 이들, 그 신들은 성스러운 고뇌를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었기 때문. 그 때문에 고통은 여전한 것. 나는 돼지 아들로 사랑하도록 지어져 또한 고통하는 듯 하노라.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고통을 고향에 와서 안식처 정신적 평화의 세계를 묘사하면서 인간적 고뇌를 수용하고 성스러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휠덜린의 시 고향은 신이 부여한 성스러운 고뇌를 지고 살아야만 하는 인간이 그 운명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인처럼 사공도 고향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사공은 많은 재화를 얻어 기뻐하면서 귀향하지만 시인은 그만큼의 고통을 짊어지고 귀향한다. 이때 시인은 고향이 평온을 선사하여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산에 둘러싸인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 품에 안길 것을 희망합니다. 고향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더 이상 옛날처럼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에 이른다. 이런 체념으로부터 시인을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운명론, 즉 신들은 우리에게 천상의 불길로 환희를 주었지만 또한 성스러운 고뇌도 주었다는 믿음이다. 곧 이 시는 신이 주는 두 개의 증여를 흔들림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상의 아들인 인간의 운명이라는 깨달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사랑의 슬픔과 신성한 슬픔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안고 고향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화자는 고향이 자신의 고통을 유래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신이 준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나타난 비애는 인간의 실존의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향을 소재로 한 작품의 기능은 문학작품은 작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고향은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지친 우리들에게 위로해준다. 우리 정신의 근원에 변함없이 튼튼한 뿌리로 존재하는 어머니처럼 고향의 이미지는 실제로 그리워할 만한 고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든 위로와 편안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문학작품에서 고향이 어린 시절과 연관되어 나타나듯 우리 의식 속의 고향은 어린 시절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낸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잃어버린 동심을 그리워하는 것이며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고향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 같은 동심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작품은 알바트로스. 자유시이고 제재는 알바트로스. 현실에서 낙오되는 비웃음을 당하는 시인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의 꽃이라는 작품에서 출처되고 작자는 보들레르입니다. 1921년에서 1867년에 태어나서 1921년 프랑스의 시인이고 평론가입니다. 1845년 살롱을 출판하여 미국 미술 평론가로서 데뷔했고 심각한 상상력, 추상적인 관능, 대표적인 고뇌가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악의 꽃을 출판하여 프랑스 상징시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작품에는 산문시인 파리의 우울 등이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는 현실에서 낙오한 시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주 뱃사람들은 장난삼아 거대한 알바트로스를 붙잡는다. 바다 위를 지치는 배를 시름없는 항해의 동행자인 양 뒤쫓는 해조를 바다 위를 내려놓자 이 창공의 왕자들 어색하고 창피스러운 몸짓으로 커다란 흰 날개를 노처럼 가련하게도 질질 끄는구나. 이 날개 달린 항해자가 그 어색하고 나약하며 한때 그토록 멋지던 그가 얼마나 가소롭고 추악한가. 어떤 이는 담뱃대로 부리를 들볶고 어떤 이는 쩔뚝쩔뚝 날던 불구장을 낸다. 시인도 폭풍 속을 드나들고 사수를 비웃는 이 구름 위의 왕자 같아라. 야유의 소용돌이 속에 지상에 유배되니 그 거대한 날개가 걷기조차 방해되네. 땅 위를 걷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큰 날개 이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바트로스는 시인을 의미하고 이상, 창공, 현실, 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공의 왕자, 구름의 왕자, 거대하고 멋진 새를 표현하고 있고 불구자는 가련하고 추악한 새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알바트로스는 인간으로서의 실패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저주받은 시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알바트로스는 현실에서 낙오한 시인의 상징이며 시적 화자는 감옥과 같은 육지에서 멀리 떠나 무한한 바다의 넋을 맡기는 자유인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뱃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지상에서 내려온 알바트로를 보면서 그 새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커다란 날개 때문에 잘 걷지 못하고 뒤뚱대면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합니다. 이 부끄러운 불구의 모습, 이 무능한 모습 바로 현실에서의 시인의 무능함입니다. 폭풍 속 드나들고 사수를 비웃는 구름의 왕자와 같은 거대한 바닷가 알바트로스는 땅 위에서 큰 날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잘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상에 내려오면 사람들에게 들볶이고 추앙골로 걷는 알바트로스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시인의 운명도 이와 같음을 자각합니다. 밧줄에 묶여 퍼덕이는 알바트로스의 긴 날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게 된 것입니다. 보들레는 낭만파 시인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라 그의 투쟁의 갈피와 사람 그와 달리